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김정기입니다. 요즘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핵인질로 돼 있는 데서는 그런 불안감 같은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 한가하게 이 대하 탈핵만 하고 있으니 정말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즘은 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 이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운동권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대사에서 학생 운동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특히 이제 그 박정희 유신 체제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했던 분들이 있었고, 또 이 5.18 이후 군사 이 독재를 했던 전두환 정권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그런 학생 운동권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소위 말해서 87 체제를 창출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부 정권의 연장선상이었지만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들어서 노태우 정권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고 1992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최초의 문민정부를 출범시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한 30년 흘렀네요. 1980년대 전두환 군부 정권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학생운동권이 이제 나이가 50대가 돼버린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87 체제를 출범시킨 주역으로서 이 당시 학생운동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도덕적인 이 우위로서 일종의 그 선민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도덕교만 같은 것이 상당히 강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 문재인 정권의 특징을 보면은 문 정부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특히 청와대 핵심뿐만 아니라 주요 정부의 핵심 인사에 1980년대 운동권 세력들이 사실 거의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1980년대 학생운동권 세력의 핵심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물론 그 당시 이제 군사 독재가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온몸으로 저항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을 사상적으로 무장해 준 것은 그 당시에 주체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주사파로 이제 대표되어지는 그런 학생운동권 지도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름 석자만 돼도 알만한 사람들이 그 당시 주사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청와대의 핵심 포스트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특별한 세상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이 한국 사회에 한동안 이제 정치 군인들이 파워 엘리트 역할을 했잖아요. 이럴 때는 학생운동권 지도자들이 일종의 반체제 세력으로서 쫓기는 몸이었는데, 군부 정권이 종식이 되고 세월이 한 30년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연단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세련되고 조직화되고 뭐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출범시키는 그런 주역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군사 정권에서 학생 운동권 세력들이 이제
일종의 반체제 사범이니까 쫓는 입장이었고 이쪽은 쫓기는 입장이었는데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 학생운동권이 대한민국의 건부를 장악하면서 정통 우파를 자처하는 이런 이 저항 세력들을 쫓는, 오히려 그래서 보수 우파 저항 세력들이 쫓기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잠을 못 잡니다. 어저께도 새벽 5시에 지침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새벽 5시에 지침한 게 벌써 한 2주 정도 됐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우리나라 이 종북 좌파뿐만 아니라 특히 이들이 추종하는 북한 이 김정은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소설을 써왔고 그냥 소설 속에 이 콘텐츠만 만나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북한 김정은 정권과 북미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이 북한 정권 내지는 김정은 이 북핵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 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껴서 용기를 내서 오늘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요, 좌우포가 대립을 했을 때 항상 좌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한국 전쟁도요,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개전 사흘 만에 서울을 접수했습니다. 대구 일부 지역하고 낙동강 전선을 제해놓고서는 북의 손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9.4일생으로 미국과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전쟁도 결국은 이 좌우 전쟁이었다면은 결국 우리가 미국이나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더라면은 결국 우리 한반도는 적화 통일이 1950년대에 이미 돼버렸겠죠. 그리고 1960년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베트콩이잖아요. 그렇죠. 노르트 비에트남이즈고 베트남이 사우트 비에트남이즈인데 그 소위 말해서 월남하고 월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965년에 10년 전쟁을 미국이 사실은 개입을 해서 전쟁을 치렀지만은 시작을 해서 1975년에 종전을 합니다. 종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당시 호치민이 공산주의자라고 하지만 일종의 민족주의자이기도 했고요. 민족주의자 겸 공산주의자였던 좌파였던 호치민이 사실은 승리를 해서 결국 베트남도 적화 통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역사는 그렇습니다. 중국을 볼까요? 1927년부터 37년까지 국공 대립을 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1947년부터 49년 2년 동안 국공 내전을 치러서 그 당시 공산당을 대표했던 마오쩌둥이 국민당을 대표했던 이 장제스를 대만으로 패퇴시키고 결국 중국 땅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됐지 않습니까? 역사는 그렇습니다. 역사는 좌우 전쟁에서 좌의 승리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러나 딱 한 나라 예외가 있어요. 1950년대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나서 사실 미소 냉전 체제가 구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소련의 이 스파이들이죠.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미국의 조야에 파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로스쿨 선배이기도 하는데 메카시라고 하는 상언언이 이 메카시즘을 설파하죠. 미국 정부에 빨갱이 판이다. 공산주의가 요소요소에 다 침투해 있다. 뭐 이런 이 발언을 합니다. 초기에는 극악한 발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지만은 이것이
미국 땅에서 공산주의를 일망타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여러 선진국 중에 공산당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메카시즘에 편승해서 사실 우파들이 좌파에 해당되는 공산주의자들을 씨를 말려버렸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는 공산주의자 내지는 공산당의 존재가 초전에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요,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좌파 정권이잖아요. 지금 국제 정세는 날로 험악해지고 세계 정치, 이 경제 군사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에 편승하지 않고 나홀로 왕따를 당하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너무 유화적이고 소화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해방정국에서 조선공산당을 대표했던 박헌영이 있습니다. 나중에 월북을 해서 사실은 북한의 고위직을 지내기도 하지만은 사실 한국 전쟁을 빌미로 해가지고 김일성의 이 처참할 정도로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잖아요. 이 북한 공산당이 되게 무섭습니다. 김일성 일가가 썼던 북한 공산당 역사는 정말 잔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선공산당의 거두였던 박헌영도 처참하게 죽어갔고 한때 동지였던 연안파의 거두였던 김두봉도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한때 동지였던 소련파의 거두였던 허가이도 처참하게 죽어갔고요. 1960년대 중반에는 후계 체제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김정일 애로의 후계 체제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로서 정말 혈맹이었던 갑산파까지 숙청을 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 바로 김일성 체제예요. 이거 우리나라 자편향된 사람들이 너무나 저는 나이브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진하다고 생각해요. 북한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낭만주의 소설을 쓰다가는 나중에 유사시에 하나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주체 세력들, 종북 세력들은 박헌영이나 김두봉이나 허가이가 겪었던 그 엄청난 정치적 숙청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갈기갈기 찢겨져서 장성택이 죽었던 것처럼 찢겨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왜 이 땅의 종북 좌파들은, 이 땅의 주사파들은 그렇게 순진할 정도로 모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북한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수 우파나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북한 김정은이나 실체를 밝히는데 대개 소설 수준에 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분단 상황에서 북한과 공존하고 결국에는 이 북한을 극복해서 통일 상황을 연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 정권의 실체와 김정은의 역량을 너무나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이대로 가면은 백전백패입니다. 다른 나라 역사가 썼듯이 좌우전쟁에서 자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화 통일이 된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동경을 해봐야 뭐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고마워해야죠. 민주시민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축복받은 그런 시민으로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북한 체제가 어떤지 아세요? 김정은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선에 김정은을 분석해 봅시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한민국 방송과 언론에서는 북한 정권이 일주일에서 한 달 내에 폭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우리 남한이 접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순진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소설이었죠. 국민들을 흥분시키기에 좋겠습니다. 이제는 통일이 되는구나. 아니, 통일이 그렇게 쉽게 옵니까, 여러분? 북한이 폭망하더라도 남한 주도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히도 우리 남한이, 한국이 통일 상황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유사시 상황이 왔을 때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통일 상황을 연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불행히도. 주요 주자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중국이 북한을 접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미국을 끌어들이고 나아가서는 러시아와 일본을 끌어들이고 유엔까지 끌어들이더라도 중국의 지분이 전체 지분의 3분 2가 되는데 굳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런 원시적인 짓거리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정도로 한국 국민들과 한국 언론과 방송과 지식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일주 이상 계속됐던 일종의 강풍에 정말 머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한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아니, 여러분, 북한도요, 하나의 국가입니다. 김일성에 의해서, 그 다음에 김정일에 의해서, 김정일 사망하는 시점까지 북한 정권이 반세기 이상을 이어져 왔는데 이 정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다시 2011년 김정일의 사망 직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정은이요, 1984년생이라고 한국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서는 1982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1912년생이고 김정일이 1942년생이고 그래서 김정은을 1982년생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1982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스위스 베른 공립학교에 진학을 해서 2년 이상의 유학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귀국을 한 게 2000년이거든요. 그럼 이제 98년 내지는 97년 전후로 이제 유학을 했다는 건데 1982년생이 돼야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학교 중간에 물론 편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저는 김정은의 생년월일이 이 김정은이 1982년에 태어났다는 걸로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김정은 같은 경우는 사실 김정일 같은 경우는 그가 졸업했던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까지 경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학력 소개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김정은이 어떤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이력이 없습니다. 스위스 베른 공립학교에서 수년에 걸쳐서 공부를 한 게 있고요. 이제 이 중학교 시절 뭐 10학년 때 9학년 때 그만뒀다고 하니까 우리는 9학년이 중3이지만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초등이 5년째이기 때문에 고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고를 거쳤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면서 서방 선진 경제도 사실은 배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2000년에 귀국을 하고 나서 이제 경력이 보면 김일성 대학 졸업으로 돼 있는데 김정일은 60학번이거든요.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과 입학 64년 졸업으로 돼 있는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그냥 김일성 대학 졸업으로만 돼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 고등학교 이 중퇴자니까 뭐 황태자 입장에서 뭐 검정고시 같은 걸 거칠 필요도 없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김일성 대학에 적을 거는 것도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태로든 아마 200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은 이전 왕조 시대에 왕세자가 받던 특별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 날고기는 각 분야의 최고의 석학들이 가정교사로 붙어서 김정은을
사실은 고등교육을 시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받는 이런 식의 대중교육하고는 황태자로서 받게 되는 특별한 교육은요, 사실 그 질적이나 양적인 면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김정은이 짧게 스위스 베른 공립학교를 중간에 중퇴를 하고 북한에 들어와서 고등교육을 김일성 대학에 적을 걸고 가정교사식으로 훈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몇 년간 받은 교육이 한국의 박사학위 받은 사람 몇십 명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고공훈련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김정은이 2004년이 되면은 만일에 이제 1984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만으로 이제 20세가 되네요. 이제 82년생으로 보면 22세가 되는데 군에 입대를 시킵니다. 김정일이. 재미있죠? 하전사입니다. 북한 군부에서 하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부사관이에요. 직업 군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부사관이라는 게 이제 직업 군인이 이제 하사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하사, 중사, 상사. 이거를 장교 집단에 비해서 부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서는 이거를 하전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미 2004년부터 김정일의 마음속에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점지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할 때는 성군 정치였거든요. 1인 수령 체제의 성군 정치의 개혁 개방이 3대 기치였기 때문에 선군 정치입니다. 밀리터리 퍼스트 팔러시예요. 그래서 군부를 알아야 북한을 통치한다는 생각이 지배를 했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미래의 후계자로 점지해놨던 젊은 김정은에게 군 입대를 강요를 했던 것 같고, 그것도 엘리트 장교로 보낸 게 아니고 난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하전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하사 계급으로 일단 입대를 시켜서 2년이 채 안 됐습니다마는 2년여에 걸쳐서 실제로 군인으로서 복무를 시킵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마치 재벌 기업의 오너가 아들, 딸들을 바로 임원을 안 주고 평직원으로 이렇게 입사를 시켜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김정은은 아주 정상적인 교육을 바닥에서부터 받았던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 성군 정치가 지배하던 이 북한에서 그것도 난 엘리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하전사로 복무를 시켰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죠. 이 과정에서 김정은이 바닥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경력이 그 다음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전사가 끝나고 나서 김정은이 계급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중장이 됩니다. 북한에서는 중장이 우리의 소장이에요. 북한의 소장이 우리 준장이고, 북한의 중장이 우리 소장이고, 북한의 이제 북한의 이제 이 상장이 우리로 치면 중장이고요. 북한의 이제 대장이 우리 대장이고. 근데 북한은 대장 위에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고 또 원수 아래에 차수가 있습니다. 대장 위에 차수가 있고, 차수 위에 원수가 있고, 원수 위에 또 대원수가 있습니다. 대원수는 죽은 사람한테 붙여주는 칭호인데 이미 고인이 된 김일성과 김정일이 대원수고요. 김정은이 원수입니다. 그 밑에 또 차수가 몇 명 있어요. 또 대장이 또 쭉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전사로 하사관으로 한 2년 정도 복무하고 바로 우리로 치면은 투스타로 승진한 거죠, 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평사원으로 복무를 시키고 2년간의 치열한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나서 대기업으로 치면은 임원으로, 그렇죠? 소장으로 중장이 우리 소장이니까 소장으로 임명을 한 것은 우리로 치면 한 상무급 정도로 임원으로 임명을 시키면서 본격적인 후계 작업을 시킨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6년이 되는 거죠. 그럼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뭐 했느냐? 자세히는 몰라도 아마 김정은이 이제 북한 군부의 계급장으로 치면은 중장 계급장을 달고
여전히 이 군의 실력자로서 아마 정치 군인으로서 이제 군을 좀 더 고급 단계에서 배우는 작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마도 김정일이 후계자로 이미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면은 그 당시 국가보위부장,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입니다. 국가보위부장이 1987년 이후에 실제로 공석이었습니다. 김정일이가 실제로 국가보위부장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었고, 그래서 국가보위부장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도 그 3년 동안은 군 장성 계급장을 달고 국가보위부장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국가보위부장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국가보위부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정원보다도 더 세요. 군대를 가집니다. 한 10만 정도 체제를 유지하는 충성스러운 군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정원 플러스 이 일종의 뭐라고 할까, 이 보위사령부 기능까지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그 당시 국가보위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 국정원 이 조직 플러스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 체제를 유지시키는 체제 유지 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막강한 거죠. 그리고 여기 한 3년 정도 그 부장, 말하자면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공석인 상태에서 김정은이 실질적인 국가보위부장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은 3년 정도 겪으면은 여러분 국정원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지금 국가안전보위부라고 그러는데요. 국가안전보위성이라고 그러는데 국가안전보위성에서 보면은 전체가 다 보입니다. 당 중앙의 중요 인사부터 말단에 우리로 치면은 통장 단위까지 통제를 다 합니다. 국가안전보위성에서요, 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최고위 조직부터 최말단 조직인 통조직까지 실제로 상근 조직입니다. 통제를 다 해요. 무서운 조직입니다. 이거를 3년 동안 관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3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받은 겁니다. 김일성 대학에 적을 걸고 당대의 최고의 스카의 개인 지도를 받으면서 수년간에 걸쳐서 고등교육을 개인 지도식으로 받았다는 것은 열박사 안 부를 정도의 지적 능력을 배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안전보위성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실권자로서 3년 정도를 다루면요, 북한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실권자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건보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게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꼽았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절대 충성을 맹세하거든요. 그 3년 동안 또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3년 정도 준비 기간은요,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고시를 해서 5급으로 시작한다고 칩시다. 장관까지 가는데 30년이 걸립니다. 대개 1급에서 끝나요. 1, 2급에서 끝나는데 예외적인 사람들만이 행정고시에서 장관을 하잖아요. 그죠? 장관 되는데 30년 걸립니다. 오래 못하죠. 그런데 국가안전보위성이라고 하는 이 실질적으로 북한 인민의, 북한 고위층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이 조직의 장을 3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그러면 김정은이 바닥부터 안 올라왔는데 파악할 수 있느냐? 파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 장이 되면요, 실제로 그 조직의 업무 파악을 하는 데는 사실 스마트한 사람은 일주일이면 되고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면은 국가안전보위성 같은 경우도 업무 파악이 완벽하게 됩니다. 그럼 2년 6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는 김정은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특임공관장으로서 주상하이 총영사를 3년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국제정치학을 강의하는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학문적인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공관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업무 보고 한 일주일 받으니까 감이 좀 잡혔고요. 한 달 정도 되니까 외무고시 합격해가지고 주상하이 총영사 되려면은
25년에서 30년 걸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30년 걸린 사람이 저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학자로서 정치학 교수 출신인 제가 주상하이 총영사 부임해가지고 외교관 30년 경력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연단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렸습니다. 1개월 걸렸어요. 업무 파악하는 데는 일주일. 호령하기 시작한 것은 1개월이었습니다. 김정은이 한국의 국정원에 해당되는 국가안전보위성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치더라도 6개월이고요. 그리고 권력이 받쳐주잖아요. 황태자로서. 미래권력으로서 권력이 받쳐주니까 파악도 빨라요. 실제로 저는 6개월도 안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장이 6개월이라 보는데 2년 6개월 동안 북한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 조직의 장을 현재 권력인 아버지 김정일의 비호하에 지도 감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역량이 출중한 것입니다. 우리 서구 자본주의 민주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왕조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니까요. 3년 정도면요. 지도자로서 훈련 충분히 했습니다. 김정일이 병이 악화가 되면서 사망하기 2년 전에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목을 합니다. 그것이 공식화된 것이요. 2009년입니다. 2009년에 공식적으로 그 당시 국가보위부장, 지금은 국가안전보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인데요. 국정원장 자리에 공식적으로 김정일이 김정은을 앉힙니다. 임명을 해요. 2009년입니다. 그때 나이가 82년생으로 치면 27세고요. 우리식으로 치면 84년이니까 25년, 25세 되는 거죠. 그죠? 25세. 82년생으로 봐도 27세입니다. 그죠? 젊어 보이죠? 저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은요, 조선 왕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선 왕조 시대에 세자 책봉이 되잖아요. 세자 책봉이 나이가 들어서 됩니까? 미래 권력으로서 세자 책봉은 어렸을 때 책봉이 됩니다. 27이면요, 결코 후계자로서 세자 책봉을 받기에 늦은 나이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지목이 되고 김정일이 사망할 때까지 2011년 12월까지 2년 이상 후계자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2009년에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2010년에 불과 5개월 사이입니다. 2010년에 김정은이 일단 육군대장이 돼요. 그 다음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됩니다. 참고로 위원장은 김정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1인자고 본인이 2인자가 된 거예요. 군부에서. 그래서 이미 군부를 장악할 수 있는 2인자 자리를 확보를 했잖아요. 군 계급으로 치면 육군대장으로 또 승진을 한 거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2010년에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중앙위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원래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은 지금은 5명인데요. 되게 총리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국원을 부총리급이라고 그러고 당중앙위원회 위원은 장관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수십 명 돼요. 그래서 김정은이 사실은 2010년 그러니까 김정일이 사망하기 1년 전에 후계자로서 공식적으로 확보한 타이틀이 하려하죠.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에 해당되는 자리는 2009년에 확보했는데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황태자로서 그렇게 센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미 우리나라 국정원장에 해당되는
지금으로 치면 국가안전보위상, 그렇죠? 임명이 됐고 2014년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포스트인 당중앙중앙위원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등 미래 후계자로서 선계구도로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타이틀을 1년 전에 받게 되고요. 2010년 11월 달인가요? 그때 연평도 도발이 있었죠. 연평도 도발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김정은이 했습니다. 김정은이 성군 정치가 지배하던 그 시기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일이고 부위원장이 김정은입니다. 미래권력으로서 김정은이 북한 인민들에게 뭔가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후계자로서. 그래서 도발한 것이 연평도 도발입니다. 연평도 도발은 상당히 무모했죠. 왜? 연평도에는 민간인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대한민국 영토를 타격한 거예요. 이것은 도발이 아닙니다. 선전포고예요.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라니까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대장계급장을 달고 사실은 김정은이 기획해서 사실은 움직인 겁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성전으로 막 이제 선전선동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전쟁으로 보는 거죠. 연평도 도발은 일종의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쟁이고요. 이 준전시 상황에서 김정은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당중앙에서는 선전선동을 하면서 북한 인민들을 열광케 했던 거죠. 군 지도자로서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던 사건이 바로 연평도 도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카리스마를 이미 1년 전에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일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김정은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무모했지만은 북한 주민들을 열광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미래의 권력인 김정은 중심 체제로 끌어들이는데 연평도 도발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퍼블릭 카리스마가 최초로 인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휘된 사건이 연평도 도발이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으로 치장이 됐죠.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중심에 김정은이 있었다고 선전선동을 하면서 미래 권력 체제를 공고히 했던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12월에 김정일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을 하자마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등극을 합니다. 원래 김정일도 김일성 사망 직전에 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인민군 최고사령관에 등극을 한다는 것은 북한의 군부를 공식적으로 장악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김정일이 사망을 했잖아요. 먼저 물론 군부를 장악하고 있었죠. 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열이지만은 실제로 아버지가 일이니까 장악을 하고 있었지만은 공식화시킨 것이 말하자면은 북한인민군 총사령관직을 이제 2011년 12월에 확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북한도 은근하게 공식적이고 헌법적인 절차를 중시합니다. 그냥 막 할 것 같잖아요. 정상적인 정권이에요, 여러분. 개돼지 정권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만날 대한민국이 당하지. 이 사람들이 독재국가인데 자기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고 헌법적인 절차를 다 거친다니까요. 그래서 12월에 인민군 총사령관 되고 그 다음에 4월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당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됩니다. 상무위원 최고 센 자리잖아요. 그리고 국방위원장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승계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는 비워두고 국방위원회 제1국방위원장 제도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1인자 역할을 하고요.
국방위원회가 지금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칭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초헌법적인 기관입니다. 서방으로 치면 일종의 국가주석의 개념으로 대통령의 개념인데 문제는 초헌법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2012년 당시에는 국방위원회 성군정치였으니까 성군정치의 중심에는 국방위원회가 있었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일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를 장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버지를 거스를 수 없으니까 국방위원장 자리는 두고 본인이 국방위원회 제1국방위원장의 직함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국방위원장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또 가진 게 당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총비서를 했잖아요. 북한의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말하자면은 북한은 비서정치입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비서는 그 조직의 장을 이야기하고요. 중국에서 말하는 서기는 그 조직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진핑 중국 공산당 시진핑 총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총석에 해당되는 것이 총비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정일을 살아생전에 총비서라고 했는데 그 자리를 바로 자기가 깨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총비서 자리는 그대로 두고 제1비서, 북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 자리를 차지를 해서 실제로 총비서 역할을 하는데 이 가도기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인민들이 볼 때 총비서도 아니고 국방위원장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제1비서를 통해서 조선노동당을 장악하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자리를 통해서 국방위원회를 이제 장악을 한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보기에 좀 썩 그 조직이 장가 같은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김정일도 아버지가 1994년에 사망하고 수년 동안 위훈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졌던 타이틀을 그대로 승계를 안 했습니다. 성스럽게 놔뒀죠. 그래서 김정은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가 2016년이네요. 작년이네. 작년에 공식적으로 조직의 장으로 등극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사망한 지 한 5년 정도 됐나요? 그렇죠. 2011년이니까 5년 만에 김정은이 이제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아버지가 총비서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자리를 안 해요. 그래서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노동당 조직도에서 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헌법적인 기관으로서 국방위원회를 대체한 것이 국무위원회고요. 그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등극을 하고 당으로서는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등극을 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전에 등극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당군정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3년에 장성택이 채용된 거 아세요? 12.12? 재미있는데요. 제가 그때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학 교실, 북한학 특강 100분짜리 2개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마산에 가 있었어요. 100분 특강을 2개 하고요. 장성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작업, 일정 기간을 지나서 결국 2020년 전에 장성택은 처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새벽 5시에 전화가 왔어요. 호텔에 집사람한테. 장성택이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측한 거는 맞았잖아요. 그죠? 빨라진 거죠.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처럼 북한 정권에 정통한 사람도 2020년 정도를 봤습니다. 김정은의 권력이 공고화되는 시기를 9년을 봤던 거예요. 9년을 봤는데 김정은이 집권하고 불과 2년 만에 장성택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였잖아요. 여기는 김일성 숙청의 피가 그대로 흘러내려온 거죠. 김일성이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박헌영을 죽이고 김두봉을 죽이고 무정을 죽이고
허가이를 죽이고 이 정적을 수청하는 과정이 무자비했거든요. 김정은이 김일성을 꼭 빼닮았어요. 2년 만입니다. 저는 그때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의 힘을 받아서 장성택이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장성택은 무지랭이에요. 북한 정권은 스스로 조선왕조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시왕조에서 김시왕조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왕조의 정통성은 백두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백두혈통이잖아요. 장성택이 백두혈통입니까? 반개잖아요. 부마지 않습니까? 여기는 백두혈통이 아닌 거예요.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왕조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런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는다. 어려운 일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김정일이가 2010년일 거예요. 2009년도에 후기 구두를 발표하고 2010년도에 이거를 공식화하면서 김정일이 김정은을 데리고 동북 삼성을 돕니다. 김일성이 만주 인근 지역에서 항일투쟁을 한 것이 성서처럼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북한 인민들 사이에는. 그래서 그 항일투쟁 유적지를 찾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미래의 후계자인 김정은을 데리고 동북 삼성 나들이를 하는데 이 당시에 동북 삼성 모처 제가 볼 때는 중국 연영성 이 선양으로 추정이 되는데 동북 삼성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연영성이 성지잖아요. 청나라로 보면은. 그래서 심양에서 아마 후진타오가 베이징에서 심양까지 날라가지고 미팅을 1박 2일 코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마치 조선시대 때 세자책봉 하듯이 옛날에는 이제 공식 과정을 거치지만 지금 뭐 북한이 자주를 외치는데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얼굴 도장만 찍으면 되거든요. 얘가 내 아들인데 얘가 적통이라는 걸 메시지를 던졌고 후진타오가 고개가 끄떡하면은 조선시대로 치면은 세자책봉이 된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이 오래간 이유를 아십니까? 특별한 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주국으로 모셨던 명청이 조선 왕조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500년을 간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정치적 안정을 준 것이 종주국이었던 명청에서 이 세자 책봉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왕조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청이나 명, 황실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가감하게 도전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 왕조가 500년이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던 구조가 바로 세자책봉이라는 독특한 제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정치적인 거고요. 경제적인 거는 이제 그 조공무역인데 일종의 퍼주기 무역을 통해서 그 당시 조선 정부의 예산의 10%를 차지했던 것이 조선과 명청 간에 이루어졌던 교역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흑자가 조선 왕실의 재정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을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시키고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시키는 그 역할을 명청이 사실은 해왔기 때문에 조선 왕조가 500년을 지탱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확하게 조선과 명청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정통성을 사실은 후진타오가 김일성과 김정은 미팅에서 고개 끄덕하면서 사실 준 거고 경제적 정통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1%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딱 문 닫아버리면은 북한은 명줄이 끊어지는 구조잖아요. 어쨌건 지금 중국이 북한 먹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 정권의 정치 경제적 안정은 이 조선시대 조선과 명청시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 북한과 중국의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북한이 전후 안정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지랭이 출신인 부마 출신인 장성택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쿠데타를 해서 김정을 몰아내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저는 2년 동안
TV나 언론 칼럼을 통해서 너무 소설들을 많이 접해가지고 분노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도 정통성이 있는 백두혈통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레짐 체인지를 통해서 장성택을 끌어나와가지고 수렴청량을 한다? 중국이 지금 수렴청량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무지랭이 출신인 부마 출신인 장성택이 만일에 쿠데타 해가지고 김씨 일가를 몰아내면은 북한 정부에서 너도 나도 할 수 있다.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 된 북한의 정치 사회가 불안정 구조로 가게 되고요. 중국은 북한의 정치 사회가 불안정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북한 정치 사회가 불안정하면요. 동북 삼성에 바로 피해가 옵니다. 동북 삼성에 난민이 발생한다니까요. 적어도 50만 정도로 추정되는 난민 발생이 되면은 이게 중국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북한은 백두혈통으로 나름대로 왕조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김씨 일가를 아니면은 김씨 일가 중심 1인 수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성택이 중국과 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불안정한 요소를 지니고 있고 혈통도 무지랭이인 장성택을 앉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소설들을 쓰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김정은이 백두혈통의 후예로서 무지랭이 출신인 부마에 불과한 장성택을 갈기갈기 찢어 죽였잖아요. 여러분, 장성택이요. 요소요소에 내 사람을 많이 박아놨어요. 쉽지 않습니다. 청년 김정은이 장성택을 갈기갈기 찢어 죽였다는 것은 청년 김정은의 정치력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정치력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지도식의 고등교육과 3년에 걸친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장보다 더한 자리를 실질적으로 겪고 또 2년 동안은 공식적으로 또 후계자로서 엄청난 권력의 중심에 서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그 길로 갈 거라는 생각했지만 2020년에 장성택이 처형될 걸로 봤는데 2013년에 장성택이 처형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꿈에도 그리던 통일의 꿈이 장기전으로 가는구나. 김정은 체제가 불안해야 우리가 통일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은이 제 예상을 뒤엎고 9년 만에 장성택을 처형할 줄 알았는데 2년 만에 장성택을 처형하는 리더십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북한을 왕조국가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원래 조선왕조도 그렇잖아요. 적자가 항상 승기를 하는데 적자가 시원찮고 아니면은 차남이나 막내 중에서 탁월한 애가 있으면은 세종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적자 승계의 원칙이지만은 장남이 시원찮을 때는 차남이건 막내건 왕조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권력은 미래 권력이 이 왕조를 김일성 왕조를 계속해서 유지 지탱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조선 왕조도 그랬잖아요. 거기에 꼽힌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여러분 장남인 김영철이도 있고 배다른 형님인 김영남도 있어요. 김정남도. 다 제치고 김정은을 선수 중에 선수인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지목을 한 데는 김정은이 간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김정은을 대한민국에서는 미치광이로 생각하고 미스터 크레이지로 생각하느냐고요. 극히 정상적인 청년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고급 교육을 받았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후계자 교육을 단기간에 받았습니다. 나이로 따지지 말자고요. 조선왕조 황태자가 왕세손이 나이를 따졌습니까?
왜 민주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전히 일종의 공산왕조인 북한에 대입을 해서 소설들을 쓰느냐고요. 이제는 북한 관계에서 소설 그만합시다. 그러다 죽어요. 망합니다, 우리가. 적을 알아야 대비를 하지. 만날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사이코라고 그러고, 정신병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금방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망했습니까? 지금 북한 김정은이 나이가 젊어도요, 시진핑하고 트럼프를 저는 가지고 논다고 생각합니다. 천재적인 전략가예요. 보세요. 무섭습니다. 저는 김정은을 보면요,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게임하는 거 보세요. 천하의 트럼프를 가지고 놀았지 않습니까? 시진핑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문재인이 여기 좀 끼려고 그랬는데 문재인 선수는 당신은 선수가 아니야 좀 빠져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은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정은이 선수로 인정을 안 합니다. 김정은의 게임은 트럼프가 90%고요. 10%는 시진핑이고 문재인은 김정은의 그림 속에 없습니다. 베이비로 보는 거죠. 이것이 이번에 그 과음을 포위포격하는 게임에서 결국은 김정은의 승리로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 미쳤다고 이야기했던 김정은이 컨트롤에서 보면은 천재적인 전략가예요. 이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그 전략적인 능력을 인정을 해서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시기라니까요. 우리가 김정은을 미스터 크레이지라고 할 때 김정은이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김정은은요 지금 노선이 뭐예요? 핵 경제 병진 노선 아십니까?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에 북한의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북한은 김정은 1인 수령 체제입니다. 1인 수령 체제는 인류의 역사에서 구소련의 스탈린과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프랙티스 했던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토탈리테리언 리즘입니다. 국민의, 북한으로 치면 인민의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사실은 인민의 자유는 처참하게 짓밟히는 구조예요. 무서운 시스템입니다. 이 중심에 유일한 수령, 유일한 영도 김정은만이 있을 뿐입니다. 초헌법적인 기관이에요. 이 김정은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내세웠습니다. 북한 정권에 있어서 핵은 북한 정권 그 자체입니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북한은 없는 거예요. 경제도 들어갔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 북한하고 한국의 GDP 차이가 지금 현재 50배 이상 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 예산으로 40조를 쓰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재래 전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북한과 한국이 군비 지출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북한이 무슨 수로 대한민국을 잡아요? 그래서 북한은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핵을 개발을 한 거예요. 핵을 개발해서 핵을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저비용으로 생각하거든요. 핵 개발 과정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핵을 개발을 해서 맹실상부한 핵 보유국가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재래식 전력의 군비 지출이 축소가 됩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김정은이 사실은 핵을 경량화, 소형화 했잖아요. 그리고 IRM 중거리 탄도미사일, ICBM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장착해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인정만 받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맹실상부한 핵 보유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핵 보유국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재래식 전력의 군비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 돈을 인민경제 확장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민생에다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 보유국이 됐으니까 재래식 전력에 지출을 하던 군비를 축소해서 그 군비를 어디에다가? 인민경제에, 그들이 말하는 인민경제에 돌리고 있어요. 이게 북한의 김정은이 말하는 핵 경제 병진 노선입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핵은요, 왜 북한 정권 그 자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핵이라고 하는 것이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일에 이어서 김정은에 이어서 핵은 북한 정권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곧 북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존재 내지는 생존권이 100% 보장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절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포의 핵으로 등장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요, 김일성이 구소련군 정보장교인 거 아세요? 육군 대위였습니다. 1945년 스티코프 중장과 더불어서 평양에 입성한 김일성의 나이는 33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육군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 당시에 2차 대전을 종전시키기 위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김일성은 겪은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요, 중공군이 정전협정에 조인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 당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너가 까불면은 핵폭탄 쓸 거야? 하니까 구중공이 깨갱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김일성이가 한국전쟁을 일으키고서도 통일의 꿈을 못 이룬 그런 한이 있는 거예요. 이놈의 핵 때문에. 그래가지고 북한 김일성은 1955년부터 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플루토늄 개발한 것은 1980년대 이제 후반이고, 그것이 이제 미국의 미국방부 국가정찰처 위성 사진에 노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협상에 나서면서 1991년에 노태우 정권과 더불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면서 그 당시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전술핵을 폐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제 해가지고 상당히 평화가 왔죠. 그러다 또 뭐 한반도 물바다 선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이 영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려고 94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가 YS가 온몸으로 막아가지고 사실은 핵전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기 단계에서 그때 제거를 했어야 된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당시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그람 단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속전으로 영변 핵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었는데 사실은 단기 속전으로 충분히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인데 그 당시 또 중국도 천안문 사태 이후 서방 세계하고 담을 쌓고 있었고 중국이 슈퍼파워로서 등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을 무시할 수도 있었고 구소련은 91년에 해체된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이 단기 속전으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사실은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실 그때 그냥 알을 키운 거죠. 뭐 어쨌건 그렇게 해가지고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뭐 이 중류를 공급한다, 뭐 경수로를 건설해 준다, 뭐 등등 해가지고 쭉 오다가 결국 또 이제 부시 정권에 와서 북한 정권을 악의 축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되고, 그래서 2006년에 1차 핵실험하고 2009년에 2차 핵실험하고 3년 단위로 했죠. 2013년에
또 했고요. 그 다음 2016년에 2번 했고 2017년에 1년 만에 또 핵실험을 해서 전체 6차 핵실험을 하면서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정도로 북한의 핵은 맹실상부한 핵 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할 정도로 사실은 30여 년의 그 역사 속에서 완성을 기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이 됐던 맹실상부한 핵 보유국이 됐으니까 북한이 이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국제 무대에서 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완성이 되었다 보는 거고요. 이런 마당에 문재인 정부가 순진하게 대하탈행이라고 하고 앉아있고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안전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정권이 한심스러운 정권이에요. 북한 정권을 좀 공부 좀 다시 하십시오. 얼치기 좌파들이요. 아니 한때 젊은 날에 그렇게 추종했던 주사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청와대 주변부가 북한 정권의 핵심과 본질을 좀 파악을 하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생존 미책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두고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국민들을 이 공포로부터 이 인질 사태로부터 해방시키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저도 지금 잠 못 자는 2주일입니다마는 한시바피 문재인 정부와 그 주변의 종북 세력 내지는 친북 좌파들이 정신을 차려서 세계에 유례없는 공산주의 국가 이 북한 정권 내지는 김정은의 실체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서 대응을 좀 잘해주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당시 주사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청와대의 핵심 포스트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특별한 세상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이 한국 사회에 한동안 이제 정치 군인들이 파워 엘리트 역할을 했잖아요. 이럴 때는 학생 운동권 지도자들이 일종의 반체제 세력으로서 쫓기는 몸이었는데 군부 정권이 종식이 되고 세월이 한 30년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연단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세련되고 조직화되고 뭐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출범시키는 그런 주역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군사 정권에서 학생 운동권 세력들이 이제 일종의 반체제 사범이니까 쫓는 입장이었고 이쪽은 쫓기는 입장이었는데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 학생 운동권이 대한민국의 건부를 장악하면서 정통 우파를 자처하는 이런 이 저항 세력들을 쫓는 오히려 그래서 보수 우파 저항 세력들이 쫓기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잠을 못 잡니다. 어저께도 새벽 5시에 지침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새벽 5시에 지침한 게 벌써 한 2주 정도 됐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우리나라 이 종북 좌파뿐만 아니라 특히 이들이 추종하는 북한 이 김정은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소설을 써왔고 그냥 소설 속에 이 콘텐츠만 만나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북한 김정은 정권과 북미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이 북한 정권 내지는 김정은 이 북핵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 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껴서 용기를 내서 오늘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요, 좌우포가 대립을 했을 때 항상 좌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한국 전쟁도요,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개전 사흘 만에 서울을 접수했습니다. 대구 일부 지역하고 낙동간 전선을 제해놓고서는 북의 손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9.4일생으로 미국과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전쟁도 결국은 이 좌우전쟁이었다면 결국 우리가 미국이나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결국 우리 한반도는 적화통일이 1950년대에 이미 돼버렸겠죠. 그리고 1960년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베트콩이잖아요. 그렇죠. 노르트 비에트남이즈고 베트남이 사우트 비에트남이즈인데 그 소위 말해서 월남하고 월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965년에 10년 전쟁을 미국이 사실은 개입을 해서 전쟁을 치렀지만은 시작을 해서 1975년에 종전을 합니다. 종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당시 호치민이 공산주의자라고 하지만 일종의 민족주의자이기도 했고요. 민족주의자 겸 공산주의자였던 좌파였던 호치민이 사실은 승리를 해서 결국 베트남도 적화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역사는 그렇습니다. 중국을 볼까요? 1927년부터 37년까지 국공 대립을 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1947년부터 49년 2년 동안 국공 내전을 치러서 그 당시 공산당을 대표했던 마오쩌둥이 국민당을 대표했던 이 장제스를 대만으로 패퇴시키고 결국 중국 땅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됐지 않습니까? 역사는 그렇습니다. 역사는 좌우전쟁에서 좌의 승리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러나 딱 한 나라 예외가 있어요. 1950년대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나서 사실 미소 냉전 체제가 구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소련의 이 스파이들이죠.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미국의 조야에 파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로스쿨 선배이기도 하는데 메카시라고 하는 상언언이 이 메카시즘을 설파하죠. 미국 정부에 빨갱이 판이다. 공산주의가 요소요소에 다 침투해 있다. 뭐 이런 이 발언을 합니다. 초기에는 극악한 발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지만은 이것이 미국 땅에서 공산주의를 일망타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여러 선진국 중에 공산당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메카시즘에 편성해서 사실 우파들이 좌파에 해당되는 공산주의자들을 씨를 말려버렸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는 공산주의자 내지는 공산당의 존재가 초전에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요,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좌파 정권이잖아요. 지금 국제 정세는 날로 험악해지고 세계 정치 이 경제 군사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에 편성하지 않고 나홀로 왕따를 당하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너무 유화적이고 소화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해방정국에서 조선공산당을 대표했던 박헌영이 있습니다. 나중에 월북을 해서 사실은 북한의 고위직을 지내기도 하지만은 사실 한국 전쟁을 빌미로 해가지고 김일성의 이 처참할 정도로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잖아요. 이 북한 공산당이 되게 무섭습니다. 김일성 일가가 썼던 북한 공산당 역사는 정말 잔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선공산당의 거두였던 박헌영도 처참하게 죽어갔고 한때 동지였던 연안파의 거두였던
김두봉도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한때 동지였던 소련파의 거두였던 허가이도 처참하게 죽어갔고요. 1960년대 중반에는 후계 체제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김정일 애로의 후계 체제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로서 정말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김정기입니다. 요즘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핵인질로 돼 있는 데서는 그런 불안감 같은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 한가하게 이 대하 탈핵만 하고 있으니 정말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즘은 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 이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운동권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대사에서 학생 운동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특히 이제 그 박정희 유신 체제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했던 분들이 있었고, 또 이 5.18 이후 군사 이 독재를 했던 전두환 정권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그런 학생 운동권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소위 말해서 87 체제를 창출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부 정권은 연장선상이었지만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들어서 노태우 정권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고 1992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최초의 문민정부를 출범시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한 30년 흘렀네요. 1980년대 전두환 군부 정권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학생운동권이 이제 나이가 50대가 돼버린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87 체제를 출범시킨 주역으로서 이 당시 학생운동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도덕적인 이 우위로서 일종의 그 선민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도덕교만 같은 것이 상당히 강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 문재인 정권의 특징을 보면은 문 정부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특히 청와대 핵심뿐만 아니라 주요 정부의 핵심 인사에 1980년대 운동권 세력들이 사실 거의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1980년대 학생운동권 세력의 핵심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물론 그 당시 이제 군사 독재가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온몸으로 저항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을 사상적으로 무장해 준 것은 그 당시에 주체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주사파로 이제 대표되어지는 그런 학생운동권 지도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름 석자만 돼도 알만한 사람들이 그 혈맹이었던 갑산파까지 숙청을 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 바로 김일성 체제예요. 이거 우리나라 자편향된 사람들이 너무나 저는 나이브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진하다고 생각해요. 북한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낭만주의 소설을 써나가는, 나중에 유사시에 하나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주체 세력들, 종북 세력들은 박헌영이나 김두봉이나 허가이가 겪었던 그
그 엄청난 정치적 숙청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갈기갈기 찢겨져서 장성택이 죽었던 것처럼 찢겨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왜 이 땅의 종북자파들은 이 땅의 주사파들은 그렇게 순진할 정도로 모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북한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수 우파나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북한 김정은이나 실체를 밝히는데 대개 소설 수준에 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분단 상황에서 북한과 공존하고 결국에는 이 북한을 극복해서 통일 상황을 연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 정권의 실체와 김정은의 역량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이대로 가면은 백전백패입니다. 다른 나라 역사가 썼듯이 좌우전쟁에서 자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화 통일이 된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동경을 해봐야 뭐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고마워해야죠. 민주시민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축복받은 그런 시민으로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북한 체제가 어떤지 아세요? 김정은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선에 김정은을 분석해 봅시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한민국 방송과 언론에서는 북한 정권이 일주일에서 한 달 내에 폭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우리 남한이 접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순진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소설이었죠. 국민들을 흥분시키기에 좋겠습니다. 이제는 통일이 되는구나. 아니, 통일이 그렇게 쉽게 옵니까, 여러분? 북한이 폭망하더라도 남한 주도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히도 우리 남한이 한국이 통일 상황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유사시 상황이 왔을 때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통일 상황을 연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불행히도. 주요 주자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중국이 북한을 접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미국을 끌어들이고 나아가서는 러시아와 일본을 끌어들이고 유엔까지 끌어들이더라도 중국의 지분이 전체 지분의 3분의 2가 되는데 굳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런 원시적인 짓거리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정도로 한국 국민들과 한국 언론과 방송과 지식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일주 이상 계속됐던 일종의 강풍에 정말 머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한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아니, 여러분, 북한도요, 하나의 국가입니다. 김일성에 의해서, 그 다음에 김정일에 의해서, 김정일 사망하는 시점까지 북한 정권이 반세기 이상을 이어져 왔는데 이 정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다시 2011년 김정일의 사망 직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정은이요, 1984년생이라고 한국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서는 1982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1912년생이고 김정일이 1942년생이고 그래서 김정은을 1982년생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1982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스위스 베른 공립학교에 진학을 해서 2년 이상 유학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귀국을 한 게 2000년이거든요. 이제 98년 내지는 97년 전후로 이제 유학을 했다는 건데 1982년생이 돼야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학교 중간에 물론 편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저는 김정은의 생년월일이 이 김정은이 1982년에 태어났다는 걸로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김정은 같은 경우는 사실 김정일 같은 경우는 그가 졸업했던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까지 경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학력 소개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김정은이 어떤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이력이 없습니다. 스위스 베른 공립학교에서 수년에 걸쳐서 공부를 한 게 있고요. 이제 이 중학교 시절 뭐 10학년 때 9학년 때 그만뒀다고 하니까 우리는 9학년이 중3이지만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초등이 5년제이기 때문에 고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고를 거쳤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면서 서방 선진 경제도 사실은 배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2000년에 귀국을 하고 나서 이제 경력이 보면 김일성 대학 졸업으로 되어 있는데 김정일은 60학번이거든요.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과 입학 64년 졸업으로 되어 있는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그냥 김일성 대학 졸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 고등학교 이 중퇴자니까 뭐 황태자 입장에서 뭐 검정고시 같은 걸 거칠 필요도 없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김일성 대학에 적을 거는 것도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태로든 아마 2000년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는 이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은 이전 왕조 시대에 왕세자가 받던 특별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 날고기는 각 분야의 최고의 석학들이 가정교사로 붙어서 김정은을 사실은 고등교육을 시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받는 이런